오늘 제가 2시간을 가지고 1시간을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1시간은 저도 이제 형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벌이라 이거는 주로 유배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족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족보는 대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 족보 한 일 정도씩은 아마 최소한도 한 일 정도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개 집집마다 족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족보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럼 우선 족보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무엇인가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부계층 중심의 그 세계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모계가 아니고 부계 이게 그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이 부계층이라고 그러는 게 나오는 건 그럼 어떻게 확인되냐? 이건 성입니다. 성을 가지고 같은 남성 아버지 계통 쪽으로의 혈통이 연결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성이 뭐요? 그러면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면 김씨입니다. 또는 뭐 김가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성이 뭐요? 그러면 그 사람 김씨입니다. 자기 성일 때는 김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성에다가 씨자를 붙이면 안 되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어디서 유래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처음 누구 얘기할 때 그러죠. 자기 이름 얘기할 때 얘기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 제 이름과 얘기하면 저 김상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극 어떻게 나오면 김가 상조입니다. 이렇게 넣죠. 성에다가 성과 이름 사이에 가짜를 하나 넣고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김가 상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성이 뭐래? 김씨라던데 씨라고 그러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 성이라고 그러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혈통을 이어받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혈통을 이어받죠. 조상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그 성이 지금 현재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개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 세계에서 성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게 중국인 것 같아요. 그 귀족들의 경우에는 이미 뭐 3대 때부터 썼으니까 기원전부터 썼던 거고 보편적으로 양민들에 이르기까지 평민들에까지 성이 보급된 거는 한나라 초기 그래도 기원전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 경우에도 귀족들의 경우에는 벌써 삼국시대 되면 성을 썼습니다. 삼국시대는 썼는데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렇게 일찍부터 썼을까요?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지 귀족들이 성을 쓰는 거는 귀족들이 자기네 혈통을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귀족들의 독점적인 특권을 유지하는데 구분하는 자료를 쓰기 위해서 성을 썼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는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성 사용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뭐가 필요해서 그 성을 늘리느냐? 나라에서 백성들의 성을 두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런 거 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 걷기 위해서 하나는 군대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 이게 왕조국가에서 그 백성들을 다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 백성들에게 세금 걷고 그 다음에 군대에 동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1차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남성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없는 사람들한테 성을 써라. 성이 없는데요. 그럼 만들어야죠. 그럼 만들어라. 근데 일반 백성들이 글을 합니까? 뭐 성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명한 어떤 귀족 집안의 성을 갖다 막 쓴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이 같은데 혈통이 같지 않은, 그러니까 성은 같은데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이런 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귀족들 집안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무슨 성이다 이런 거에서 그 씨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어디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 살고 있는 이게 씨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태백이의 그 성이 농서이씨인데 농서 지방에 있던 이씨 집안의 후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일 성이 제일 많지만 중국에서 김씨는 아주 희성해요. 중국의 김씨는 아주 희성해요. 근데 그 중국의 김씨들이 계통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 김씨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민족들 중에서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김씨가 있어요. 김씨 이어져 오는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족들, 여기에 또 김씨들이 있어요. 그럼 만주족 김씨들은 사실은 그 청나라 시대의 황족이거든요. 청나라 시대의 황족인데 그래도 어떻게 숫자는 많지 않아가지고 숫자는 적고 그렇지만 성이 김씨입니다. 또 하나 몽고족 김씨들이 있어요. 몽고족.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바로 김씨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한나라 때, 그러니까 한무제 때 김일제라고 그러는 재상이 흉노족이었는데 그 한나라에 기화해가지고 재상까지 역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대 내려오는 그런 그 김씨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다 그 자기들 시에 해당되는 걸 붙이죠.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관이 아마 그와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관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성씨의 시조 또는 뭐 현조, 현이 아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그 현조들이 그 성 또는 그 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성을 만들려고까지 안 하고 그냥 파만 나눴는데 나중에 성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시조나 현조가 살았던 지역을 그 사람들의 본관으로 삼아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라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상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거니까 약간 다르지만 굳이 찾자면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기록을 보다 보면 어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이 뭔데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출생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본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조 때에 뭐 세조가 내 장자방이다라고 얘기했던 양성지 같은 분의 행전 같은 경우 보면은 양성지 이름은 성지인데 제주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제주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 양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본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남성 부계층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동본이어야지만 일가죠. 동성이라 하더라도 본이 다르면 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게 좀 됐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동성 동본은 혼인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동성 동본은 혼인 못한다. 그러니까 동성 동본이 아니면 뭐 혼인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 이외에 뭐 몇 가지 그 예외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같은 조상인데 본관이 달라져 가지고 그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성동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그 민간에 내려오는 관습으로 인정된 것이 법으로 제약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실제 법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집안과 집안 사이에 원수처럼 싸우는 집안들이 있어요. 원수처럼 싸우는 집안들, 그럼 혼인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려시대에 명장했던 윤관 장군이 그 파평윤 씨인데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청송심 씨가 그 왕비도 많이 벤치려고 해서 아주 양반 집안으로 행세를 많이 했습니다. 인조 때 영의정을 했던 신지원이라고 그러는 분이 작고하게 되니까 그 무덤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 윤관장군 바로 앞에다 썼어요. 윤관장군 그 무덤 앞에다가. 그러니까 파평윤 씨 쪽에서는요, 치워라, 저건 얘들 우리 그 조상의 그 무덤에 시야를 막으면 안 된다. 근데 청송시 집안에서 그걸 안 옮겨요. 파평윤 씨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거 드러내라 하면서 강제로 명령할 만큼 청송심 씨가 더 센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내내 원수처럼 싸워가면서 그 두 집안 혼인 안 했습니다. 이게 해결된 건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명에 의해서 신지원의 묘를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혼인을 해요. 내 친구의 그 윤씨 가진 성을 가진 친구가 어떻게 연애를 할 때 청송심 씨 집안 규수하고 연애를 했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잘 살면서 그러죠. 나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 덕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갔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성들이 있어요. 뭐 사육신 때에 성산문이 사육신에서 열심히 그걸 했는데 그와 친했던 신숙주가 거기에 합세하지 않아가지고 창녕성씨하고 고령신 씨도 한테 결혼을 안 했고, 뭐 그런 등등이죠. 그 다음에 이 창녕정씨하고 연일정씨도 뭐 길산봉의 난이다 뭐다 해가면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혼인 안 했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 못지않게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족보는 성 얘기할 때 한 가지.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서 이거 뭐 제가 전에 일본 가려고 서류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름 쓰는 날이다. 우리는 성명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성명이 안 그러고 시명 이렇게 나옵니다. 시명. 근데 아까 보니 시라고 그러는 건 지역 이름이잖아요. 지역.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성이라고 흔히 말하니까 성으로 한다면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명이. 제일 많아요. 그 지명 아닌 성보다는 지명인 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시명이라고 쓰죠. 일본에서는 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청왕,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실에는 성이 없어요. 황족 중에서도 그 황희를 계승하는 사람 말고 다른 이제 그 집을 나가서 살 때는 성을 그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그 평시, 그 태평성대 때 그 평자입니다. 평시, 그 다음에 근원어는 원시, 그 다음에 귤, 우리가 먹는 귤, 닷집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세 개는 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입니다. 시.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냥 편의상으로 시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과 시가 같이 그냥 쓰이지만 거의 다 시다. 창시개명이 일제시대에 창시개명을 할 때에 조선 유림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때에 그거를 그 조선 총독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 시를 새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니까 니네들 성 없애는 거 아닌데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유림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할 때에 시를 쓰지 말고 성을 쓰고 그러니까 창시를 하되 그건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놓고 성을 쓰게 해라. 니네들처럼 시를 쓰게 하지 말고. 일본에서 그거는 안 들어주는 거죠.
상시개명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조선식 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일본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시개명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나마 시를 쓰는 것도 굉장히 늦게까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제 편의상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언제 일반 백성들에게 그 성씨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메이지 유신 때 와서 비로소 만들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지나고 나서. 그 만드는데 백성들한테 성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백성들이 뭐 알아야죠. 아니 너 성이 뭐야? 없습니다. 그럼 너 그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그래? 니네 집 어디야? 우리 집 저기 가면 저 밭가운데인데 그럼 밭가운데라고 해라. 전중. 강 입구에 있는데요. 그러면 강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성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네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요? 그냥 그 어디인데 그럼 그 고향 이름 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 때 와서야 노비들 말고 일반 백성들, 모든 일반 백성들이 성을 갖게 된 것은 조선 중기에 와서 비로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 없는 백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족보 얘기로 돌아가요. 족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물론 중국이 더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족보들의 그 형태 이런 거는 명나라 때의 그 형태를 조선에서 그대로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까지 개성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족보가 뭐 있었겠죠. 그러다가 명나라 때 이후로 지금 현재의 형태로 거의 통일이 된 그런 거죠. 서양 사람들도 족보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족보는 우리는 온 그 가계 전체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다 보면 제 성 가지고 예를 많이 듭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만만하게 내가 나니까 하고 쉽게 들기로 하지만 제가 그 본관이 울산이고 이름이 성이 김입니다. 울산 김가인데 아마 여기 전에 울산 김가 저 말고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몰라요. 왜냐? 전국 다 틀어서 4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굉장히 희귀동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통계청에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몇 번째, 울산김가가 몇 번째냐 그랬더니 67번째인가 66번째인가 7번째인가 돼요. 그렇게 아주 그 희성인데 그 울산김씨 뭐 족보를 보면 울산김씨 거기에 다 기록을 해요. 설사 빠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기록을 걸 목표로 해서 다 단자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족보라고 그러지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랄까요? 가계도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로 쭉 올라가서 그 사람 개인 중심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냥 지금 현재 하는 거 이전에도 그럼 족보가 있었느냐? 물론 있긴 있었죠. 그런데 고려시대쯤 되면요. 고려시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안, 문중, 종친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그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5대조를 넘어가면 그 조상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5대조 넘어가면 극히 드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이 종중 인원을 다 기록을 하는 거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한참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서울에서 어느 집안에서 족보를 만든다고 그럴 때에 제주도에 있는 귀양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다가 여기에 인원이 남게 된 제주도 사람들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됐었을까요? 아마 안 된 집안 많았을 거예요.
물론 목표는 내거는 목표는 모든 그 집안 인원을 다 기록한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단자를 받고 그 불가능했죠. 그래서 아마 그 제주도 말고도 육지에서도 그 시골에 어느 깊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족보에 누락된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족보에 누락이 되면요 자기가 아무리 양반의 후예라도 양반의 대접은 못 받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조선시대보다도 지금이 족보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족보가 지금에 와서 조선시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도 족보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족보 어디다 써요? 옛날 사람들은 족보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큰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집안 족보 겸해서 남의 집안 족보도 같이 배워요. 왜 그 족보를 배우는 게 필요하냐? 그 족보 공부하는 걸 보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학. 그 왜 필요한가 하면은 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어느 집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양반하고 쌍놈이 한 방에 잘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쌍놈이니까 저 나무가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앉으면 신원조회를 개인적으로 해야지 돼요. 당신은 성이 뭐요? 나는 뭐 울산 김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개 질문을 하죠. 그 당신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은 뭐 몇 대조냐, 뭐 이렇게 몇 대조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딱 보면 당신은 진짜 양반이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 해요. 당신은 아니야, 나가 마구간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려면 우리 집안 족보 알아야 되고 물어보려면 남의 집안 족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학 공부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럼 그렇게는 안 하죠.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언제 필요하냐? 특히 딸 시집 보낼 때. 요때요. 족보 없는 집하고 혼인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딸 결혼식뿐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쪽 집안하고 뭐 꿀릴 게 없어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집안이다 하는 걸 충분히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내놓는 족보가 제일 내놓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족보가 아들, 딸 혼인시킬 때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족보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이럴 때보다 더 잘 만들어요. 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지금 옛날보다 족보 만드는 게 훨씬 쉽죠. 옛날에는 족보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안의 어른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족보 만들자. 기존에 있던 족보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약서를 세우고 정약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할 사람들 유사를 뽑고 그 유사들 사이에서 도유사도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서 전화를 하죠. 주로 요새는 전화로 많이 해요. 한 3년 전에 우리 집안에서도 족보를 만드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생년월일이 언제고 뭐 처갓집은 어떤 집안이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걸 해놔요.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전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야지 됩니다. 사람이 가야지 되는데 그 막연히 갈 수 없고 어디에 좀 산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가는 거죠. 그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그거죠. 우리 뭐 시골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으니까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런 집에 누구 손님이 오면
겨우 밥 한 끼나 대접해서 그저 대접하고 그냥 보내지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식사 대접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없는 살림에 고기도 사오고 술도 사오고 그리고 그분이 갈 때는 여비까지 해서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족보 만드는데 그 단자 받으러 온 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전국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죠. 얼마나 그 어렵겠어요. 지금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걸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비용이. 그래서 지금처럼 족보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족보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족보를 만들면 어떤 족보를 만드느냐? 집안 그러니까 어떤 그 종중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대동보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파만 기록하는 파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주고시 성주공파 족보 이게 파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전주이시 양녕대군파 이건 파보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거 말고 이건 족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좀 묘한 족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쟁하는 시대에 당색에 따라서 남인들 집안을 기록하는 남보, 북보, 북인들 집안을 기록하는 북보 이런 당쟁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 내시들 집안 족보입니다. 내시들 집안. 내시들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후손을 만들어서 족보를 만들어요? 내시들은 대를 잇는 건 양자에 의해서 대를 잇습니다. 양자에 의해서. 그래서 내시들 집안 족보를 양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양세보. 그 내시들은요, 족보를, 내시 만들 때, 우리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왕실에 족보가, 내시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땅도 크지만 단순히 궁중에서 그 임금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 말고 보다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명나라 때에 자금성 안에 있는 내시 숫자가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뭐가 그렇게 많으냐? 이게 황실 최고 금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경에서 저쪽 만리장성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명나라 황제들이 다 모아놓은 능이 있어요. 명십상능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전부 15인데 그 중에서 명태조, 그냥 초대 태조능은 남경에 있고 두 번째는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그 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명십상능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거기에 관리도 내시들이 했어요. 그게 바로 만리장성 너머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시들이 결사적으로 거기에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시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마 여기에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나 돼지한테 불알 뜯겨 먹는 그런 경우 그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돼지가 따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고자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내시들 눈에 발탁이 되면 그 내시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궁궐에 들어가는 거죠. 궁궐에 들어가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내시 보면 목소리도 간을 보고 간신 같은 짓이나 하고 그러지만 사실 내시들도 공부 많이 시킵니다. 옛날에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내시 중에 최고 직위에 있는 그게 상선인데 상선은 풍계가 엄청 높아요. 풍계도. 그 상선의 풍계는 조선시대 판서하고 풍계가 갔어요. 장관 풍계였다고. 장관. 무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임금이 문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내시한테 시키면 작성도 해야 되는데 무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시 일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내시 말고 특별한 경우에 그 시장이 좁으니까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이 크니까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 말엽에 북경에 와 있던 서양인들이 그 내시 만드는 공장, 도자방이라고 그러는데 도자방에 가서 내시 만드는 모습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떤 그 당사자나 부모가 가서 거세를 하고 내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은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생활비를 그냥 줘버린대요. 그러고는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면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 그래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열십자 모양의 판자로 열십자를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눕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위에서 상체를 붙잡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한 사람이 하체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묻는데요. 변화 없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생각이 같아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풀어준대요. 한 달 생활비 준 거는 그냥 그걸로 날리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아마 그 인간미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없다. 그러면 단칼에 그냥 잘랐대요. 단칼에. 자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니 그 내식 만드는 공장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 좀 만드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알만 잘랐어요. 조선에서는 그랬는데 중국에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두 개 다. 물건도 잘라버려. 예? 물건도 잘라는 거니까. 네, 두 개 다 잘라. 여기서 하나. 만약에 불알만 자르는 경우에 여자하고 잠자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성생활이라는 건 머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서요. 머리하고. 자르기 전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된대요. 다만 그 경우에,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형자 남성으로만 나오는 게 적어지니까 점점 성욕이 감퇴해서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지만 한 2,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여간 그런 이 내시들이 양자를 해가지고 하는 양세보라고 하는 족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면은 항상 거기에 생부는 누구고 생모는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다 이걸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양자해온 사람의 부모를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부 생모를 다 밝혀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중요한 행적 같은 걸 기록해요. 그 점에서는 이제 일반 족보가 똑같죠. 그런 양세가 있고 또 하나 묘한 게 별보라는 게 있습니다. 별보. 예전에 그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저희 누님의 시아버지. 지금 사람들은 그걸 그냥 사돈어른 이러는데 그 사실 옛날식 예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사돈어른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장어른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돈은 나하고 학년이 같은 정도의 그 사돈이 사돈이고 사장은 어른 하나 위 이렇게 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님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사장어른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사장어른이 성이 진주방 씨였어요. 그 족보 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양반 댁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인가에 뭐 정확하게 그 시대를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어른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과거 시험을 보러 지금 한양을 가는 길인데 내가 성이 강씨라는 것만 알지 진주강씨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주강씨 족보를 보니까 누구의 대가 끊겼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내가 해서 그 과거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른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일소에 붙이고 내가 거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꽂고 삼행유발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라고 거절하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죠. 왜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 급제자가 많다는 건 그 집안에 실력이고 힘이거든요.
그거 받아주죠. 그런데 받아는 주되 옛날 그 꼬장꼬장한 그 유학공무원 그 사대부들이 보니까 영 찝찝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 집안 사람으로 정말 인정을 해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이게 바로 별보입니다. 별보. 저기 서울에 가면 족보를 모아놓은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이고 하나는 국립정독도서관이에요. 정독도서관에 가면 요즘 나오는 족보들, 그러니까 양지에다가 요즘 나오는 족보들, 그 정독도서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걸 모아놔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옛날 나온 족보, 거기 그걸 모아놓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족보 찾기로 그 중앙도서관 족보실에 가보면 정말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 이게 빗자루 꽁댕이 같은 상투 뽑고 오는 양반들도 있었어요. 그런 양반들이 와서 족보를 뒤적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집안에 별보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별보는 다 그냥 끼워 넣죠. 그 다음에 옛날 족보에 보면 서출들은 서 이 글자를 써놓고 이름 위에다가 서자를 써놓고 그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첩의 소생은 그냥 서자 이렇게만 하지만 옛날에는 첩소생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이 양민녀의 딸인 첩, 양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여종이 눈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거기 애가 생겼어요. 그 생모가 양민이 아니잖아요. 이건 노비니까. 이건 그 천첩. 그러니까 그래서 양첩 소생은 서자, 천첩 소생은 얼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우에 서자는 낮은 벼슬은 가능했어요. 얼자는 낮은 벼슬도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 법은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서자에 대한 차별이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뭐 서얼 구분 없이 그냥 서자는 벼슬을 못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얼자 이건 족보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보니까 얼자라고 써놓은 그런 거는 어느 집안에도 없습니다. 옛날 족보를 봤을 때 서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첩 소생의 경우에는 서 해가지고 정오품 아래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육품까지 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오품은 못 올라가요. 오품보다는 당상관이니까 이거는 못 올라가지만 그 아래는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족보를 보면요. 족보를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버지 쓰고 그 아래 칸에다가 이제 아들들을 쓰잖아요. 쭉 아들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요? 그 다음에 아들 다 끝나고 나면 딸 쓰죠. 그러니까 순서는 아들 먼저 그 다음에 딸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딸은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을 안 줬으니까 그냥 사위 이름을 갖다 쓰죠. 사위 이름을. 그냥 여 해놓고 거기다가 사위 이름을 쓴다고 해요. 근데 그 쓰는 순서가 아들 순서대로 쓰고 그 이전에 이제 그 다음에 딸 순서 쓰죠. 그런 거 옛날에도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고 전통문화 얘기를 하면 언젠가 하면 숙종 때 대개 만들어진 그거를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것은 아직은 전통 확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인가 하면 그 숙종 이전에 이런 경우에는 그 족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게 되면 아들, 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그 집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점차적으로 아들 먼저 그 다음에 딸 이렇게 기록을 하고 딸의 경우에 그 후손들 그러니까 딸의 그 후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그 조선 정기에 만들어진 족보에 되면 친손과 외손 구분하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 후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안동건시 성화고 같은 걸 보게 되면
안동권 씨 집안 족보인 건 분명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안동권 씨 못지않게 다른 성가지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성가지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손들도 다 기록을 해두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3대, 외손은 3대까지만 기록을 한다. 그러더니 2대,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진 거는 외손은 단대만 기록한다. 지금 현재 족보에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단대만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조선 후기에 오면서 변화된 거고 전기에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족보 기록상과는 달리 별개로 이런 것도 있죠. 제주도 경우에 내가 원래 고향이 제주도가 아닌데 제주도에 와서 보고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를 딸에게도 상속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딸에게도 상속시키는 거. 육지에서 누가 없어진 지 오래되거든요. 이 임진왜란 무렵쯤 되면서부터는 딸에게 재산 상속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안 할 것도 없고 재산 상속도 안 해주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상속을 해줬어요. 그것도 똑같이. 근데 임진왜란 지나오면서 딸에게는 점점 줄이다가 마침내는 안 주게 되죠. 근데 제사, 이거는 지금은 그 제사라는 게 큰 부통거리잖아요. 명절 때 되면 여자들이 제수 음식 장만하느라고 힘들다고 해서 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 제사라는 게 천하에 몹쓸 것처럼 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 집안에서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누가 받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사나 재산을 딸에게도 다 재산 상속을 해줬는데 육지에서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아들에게로, 장자에게로 이렇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되면서 딸은 제외시키고 아들들이 제사와 재산을 상속받다가 더 지나서는 장자에게만 모든 걸 다 상속해줘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물론 법으로 그게 그냥 다 균등분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선산을 팔아서 그 집안들은 나눠 가졌는데 시집간 딸이 내 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했어요. 그 여흥미 씨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딸이 이겼어요. 그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걸 보고 준비하고 있던 청송씨 집안에서 이거 그거 할 필요도 없다고 미리 나눠주고 다 끝내는 그런 경우도 생겼어요. 지금은 재산 상속 딸에게도 당당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지만 그 조선 후기 일제시대 이런 때는 법적으로 그냥 장자 상속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족보를 보면 양자 문제가 나옵니다. 양자. 사실요 어느 집안 족보든지 간에 저 족보 시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장자로만 해서 대이어온 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러던 문중의식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후대에 오면서 문중의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종손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장자 종손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냥 큰아들이 죽으면 차남이 그 집안에 그냥 노릇노릇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장자 중인데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양자를 들여오는데 양자 들여오는 것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형이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네 집에서 아들을 양자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동생의 큰아들을 양자로 데려옵니다. 대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아들을 양자로 줘요. 근데 그게 한치걸로 두치라고 사촌에서 오는 경우에 큰아들 안 줍니다. 큰아들 안 주고 그때는 둘째, 셋째 뭐 아래에서 줘요. 네, 큰아들은 안 줘요. 근데 형제의 경우에는 큰아들을 주는 거죠. 그럼 전기에는 이런 경우죠. 첨액에서는 자식이 있는데
본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첩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소의 차별이 심해져서 양반 행세를 못하겠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는 그런 경우 양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기에는 그래서 양자를 못했어요. 근데 후기에 오게 되면 양자 데려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이 그 여주시 여기 경기에서 포항 쪽으로 가다면 안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옥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그 회제 이현적을 모신 서원이래요. 거기가 이제 여주시 회제 선생이 여주시입니다. 공관이. 그 회제 선생이 그 참 학덕이 높았던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본처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 귀양가 있는 동안에 관노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뒀어요. 관노와. 아까는 얼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도 벌고 뭐 해가지고 임난 거치고 하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다가 그 벼슬을 사는 거 있잖아요. 공명첩을 받아서 벼슬을 사서 양민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그건 뒷얘기. 그거 이제 그 커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 관노지만 어머니한테 주니까 아주 훌륭하신 회제 이현적 선생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버지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회제가 함경도 삼수갑산하는 삼수의 귀향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거기서 그 귀향사려는 아버지 수발을 다 듣고 그거 회제가 끝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귀향이 못 풀려가지고. 그 시신을 모셔가지고 선산에다 갖고 뒀어요. 그리고 옥산서원을 세우는데도 아주 공을 많이 세워서 나라에서 특별히 여기 옥산서원은 이 아들의 후손이 하도록 해라. 근데 후기가 되니까 여주시 집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월자한테 집안을 맡겨놓으니까 양반 혼인도 안 되고 양반 축에도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짜 회제 선생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은 천대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양자로 들여온 아들들이 후손 행세해 가면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래도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한 2, 3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세상이 됐어요.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기 전에 이제는 뭐 그런 뭐 적서 이런 것도 없고 어느 집안이나 이게 보면 서자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그게 그 거칠고 그 힘 있는 이 쌍놈들의 피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에도 서출 그 후손들이 숫자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북구스로 만든 아들이 진짜냐, 조구스로 만든 아들이 진짜냐. 제 지도교수가 그 북구스로 만든 그 양반 후손인데 그 양반 모시고 어디 가서 우리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놀고 싶으면은 그래서 노예 있으면 그 지도교수 선생님이 오셔서 이거 자네들만 놀지만 우리도 좀 그러면 이제 제가 슬그머니 그 얘기를 꺼내면 나 저 바람 좀 쏘고 올 테니까 자네들끼리 놀게 그러고 슬그머니 자리 피우고 그랬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게 다 그런 게 나와요. 이게 꽤 재미나는 거죠. 족보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족보를 펴면 어느 집안에 족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몇 개 이게 그림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죠.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유명한 조상의 묘자리 형국도 이것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그 집안의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갖다 실어놓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이렇게 집안에서 출세해야지만 대여적 받으니까요. 사진을 갖다 놓는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 그거는 안 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법으로 안 실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초상화 하나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상화 그리는 게. 그래서 초상화 이런 거를 초상화를 넣지 않았던 것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지금 오늘날에 와서 족보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한지에다가 족보를 다 만들었어요. 그 많은 족보 중에 지금 현재 족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번에 했던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느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거기에 그 와그너라고 그러는 그 우리나라 족보 연구원 사람이 족보를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뭐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냥 그 6.25 난리통에 뭐 해가면서 그냥 버렸던 거 굴러다니는 거 이 양반이 다 주워다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요즘은 그런 한지에다 족보 만드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양지에다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CD로 만듭니다. CD로. 그래서 컴퓨터에 넣고 그거면은 보관하는데 부피도 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도 훨씬 쉬워요. 이름만 딱 쳐놓으면 쫙 나오니까. 옛날에 제가 그 족보 가지고 뭐 남의 집안 족보까지 막 이게 논문 쓰면서 찾아다니고 할 때는 한 번씩 찾으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보를 다 알고 있으면 쉽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보려면은 그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 이 족보에 색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색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색인 만들 필요가 없이 그 CD로 굽는 경우에 지금은 CD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로 만든 족보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비디오에다 넣어서 그걸 함께 볼 수 있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보다 더 간단하게 CD로 그냥 부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족보죠. 오늘날에 와서 족보를 많이 만드는 게 그 얘기했듯이 그 아들 딸 혼인 때 그 힘이 있어서 이게 지금도 중요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문의식. 그래서 누구 욕할 때 제일 그 사람들 욕이라는 건 내가 속 시원하고 그 사람 들으면 약 올리는 게 욕이지 그 사람이 뭐 약 올리는 거 말고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약 올리기 쉬운 게 뭐냐? 집안이 거들먹고 해서 집안을 거들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아주 직방이거든요. 효과 좋아요. 그 대신 싸움이 커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문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문의식. 족보를 귀중히 여긴다. 그 말은 집안을 귀중히 여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족보 이걸 귀중히 여기는 만큼 사람들이 자기 몸조심도 하는 그런 도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효과도.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식 용어로 말한다면 족보라는 게 일종의 사문서인데 이 사문서라고 그러는 것도 좀 현대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낡은 것 또는 뭐 이제는 뭐 한물 간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옛날 족보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뒤져버립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묘지도 있고 그 사람의 행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는데 현대 와서는 그런 자료를 찾는 것 역시 각 집안마다의 그 족보가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마치겠습니다.